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중력에 의한 영향과 안전 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입니다. 많은 생물들은 지구 환경에 적응을 하며 진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중력의 영향을 받고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식물입니다. 식물은 나뭇잎이나 열매는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고, 나뭇잎은 거름으로, 열매는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게 되죠. 하나의 개체가 되기 위해서 발화가 일어나고, 그때 뿌리는 자연스럽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뿌리의 방향을 정하게 될까요? 식물 뿌리에는 평형석이라는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 알갱이가 중력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지구 중심 방향, 즉 연직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 세포벽도 1차적으로 중력에 의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가진 구조입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식물의 세포벽이 얇아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들이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 단단한 세포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유류는 몸집이 클수록 혈압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이는 160에서 260mm Hg로 포유류 중에 가장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고, 중력을 이기고 위아래로 혈액을 쭉쭉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장에서 보내는 힘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다리에 있는 정맥은 중력을 극복할 만한 심장의 힘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아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정기관이라는 곳인데요. 정전기관은 귀에 있고 안에 이석이라는 것이 중력을 감지하여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석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중력 방향으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몸의 기울어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기 위해 무게를 줄이는 진화를 했습니다. 뼛속이 비어있고 가벼운 깃털로 덮여져 있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가벼워서 하늘을 날기에 아주 적합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넓게 지구를 보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중력에 의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는 가볍고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지만, 비교적 느리고 무게가 있는 산소와 질소 같은 기체는 지구 중력에 잡혀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대기로 생물이 숨을 쉬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우주 쓰레기를 차단해주고 현재의 지구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대기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중력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에 떨어져 바다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물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물의 흐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표에 변화를 시켜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대기의 순환 과정에서 생기는 구름, 고기압, 저기압, 바람 등은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대류가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온도가 높은 공기는 밀도가 낮아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밀도가 높아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는 달도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우주 먼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것이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구도 중력이 있으니 당연히 달도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조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도 다른 천체들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 현장에서 지구 중력을 이용하고 있죠. 바로 수직추입니다. 무거운 추는 지구 연직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는 상태를 무중력 상태라고 하며,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면 중력과 속도가 0이 되어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촛불 모양을 보면 지구와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꽃 모양도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꽃에 의해 가벼워진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촛불의 모양을 위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길어지지 않고 휘발한 원료가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둥근 공 모양의 불꽃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체 변화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혈액순환도 방해받지 않아 심장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일을 느리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근육과 뼈들은 중력에 저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고 골밀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턴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에서 모든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용수철 B는 가만히 있고 용수철 A로만 힘을 주어 당긴다고 한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은 바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B도 A에 같은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A가 B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지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FAB는 마이너스 FBA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 방향인 상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걷는 행위도 작용 반작용입니다. 사람이 땅을 뒤로 미는 힘을 작용, 땅이 사람을 앞으로 미는 힘을 반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로켓을 발사해서 날아갈 때 로켓 연료가 연소하면서 로켓이 가스를 아래로 미는 힘이 작용, 가스가 로켓을 위로 미는 힘이 반작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 노가 물을 뒤로 미는 힘이 작용,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힘이 반작용이 됩니다. 보통 작용, 반작용을 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힘의 평형 관계와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두 차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힘을 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힘의 평형은 같은 물체에 힘의 작용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같은 물체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힘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대표적인 그림이 책상 위의 책입니다. 먼저 책과 지구의 힘의 관계를 보면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을 F2라고 하고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와 책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과 책의 힘의 관계를 보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F3이 우리는 작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F4가 바로 반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책상과 책의 관계에서 작용, 반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힘의 평형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바로 책을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입니다. F2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F4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죠. 그래서 F2와 F4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운동량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성을 할 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이 작은 물체가 있다면 질량이 큰 물체를 정지시키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운동량도 관성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운동 상태, 즉 방향과 크기가 모두 있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즉, 질량이 커지거나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이 커지게 된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질량과 속도를 알고 있다면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운동에너지는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 단순 에너지량이고, 운동량은 방향까지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렵고, 또한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렵고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량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가 2kg에서 3m/s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운동량 P는 질량 2kg과 3m/s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6kg m/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2kg에 4m/s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8kg m/s가 되고요. 또 세 번째는 3kg에 3m/s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9kg m/s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운동량은 당연히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작용할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효과는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큰 힘을 받거나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물체의 운동량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표현을 I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힘을 받는 시간 t라고 봤을 때 그 곱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는 표를 표현을 해서 ns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I는 ft다 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힘이 일정할 때 걸린 시간만큼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힘에 대한 평균이 있다면 그 평균에 대한 시간값이 바로 충격량의 값이다 라는 것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I는 FT라고 표현이 됐지만 다시 F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A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가속도 A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는 M의 T의 V-V0로 표현이 되고, 이 T를 반대로 넘겨주면 FT는 M의 V-V0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FT는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량 P는 MV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MV는 MV 빼기 MV0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MV는 나중 운동량이고요. MV0는 처음 운동량입니다. 여기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량 I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힘이 일정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커진다. 바로 예로 권총의 총신이 길수록 위력이 강해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권총뿐만 아니라 모든 총의 총신이 길수록 위력이 강해진다. 힘이 일정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훨씬 더 충격량을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는 공을 멀리 보내려면 배트를 등 뒤까지 휘둘러야 하는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치는 힘이 같을 때
그만큼 밀어주는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격량은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이야기가 나와서 총에 관련된 충격량 또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총에서 같은 힘으로 발사된 총알에 총상을 입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총알이 몸을 관통해서 빠져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총알이 몸에 박혀 있다고 보면 누가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관통상을 당한 사람은 총알이 뚫고 지나갈 때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다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총알에 남아있는 운동량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0%의 충격은 받지 않고 일부만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총알이 박혀 있는 사람은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그대로 100% 충격량으로 전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을수록 작용한 힘의 크기는 커지고 시간이 길수록 작용한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의 예시뿐만 아니라 에어백, 자동차 본네트 길이, 번지점프 줄, 구조용 에어매트 등이 최대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끌어 작은 힘을 받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지문에서 혼돈하지 않게끔 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힘이 일정하면 I는 FT에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I와 시간 관계만 보면 된다. I와 시간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충격량이 같을 때는 I는 FT에서 충격량이 같을 때는 힘과 시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 힘과 시간의 관계는 무엇이다? 바로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량은 커지지만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용하는 힘의 값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꼭 차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유리컵이나 계란을 직접 떨어뜨려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유리컵은 위험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동일한 두 유리컵 또는 동일한 두 계란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같고 충돌 후 정지해 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은 높이, 아니면 자유낙하, 아니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질량은 같다. 그럼 속력도 같고 이것보다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격량은 뭐라고 했죠?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충격량이 서로 같다. 가지고 있는 충격량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힘과 시간의 관계만 우리는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힘과 시간의 관계는 뭐였죠? 반비례 관계였다. 힘이 크면 걸린 시간은 그만큼 짧고 힘이 작다면 그만큼 작용할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맨바닥에 떨어진 것과 방석에 떨어진 계란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계란이 탁 떨어졌을 때 그 받는 시간이 그냥 맨바닥에 떨어진 거는 아주 짧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석에 떨어진 계란은 방석은 아주 푹신하죠. 푹신 이겁니다. 그만큼 걸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계란이 받는 힘의 크기는 그만큼 작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충격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S1이 가지고 있는 충격량과 S2가 가지고 있는 충격량은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충돌과 작용 반작용 관계를 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서 모든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충격량도 충격을 주는 물체가 있다면 충격을 받는 물체도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밑에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구슬 A가 있고 구슬 B가 있을 때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때 A 구슬이 B 구슬에게 준 충격이 우리는
FAB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B 구슬이 A 구슬에 준 충격을 마이너스 FBA로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반작용에 해당되겠죠. 이때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FAB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각각 작용 반작용을 받는 시간 T는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T를 곱해준 값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충격량 I는 뭐라고 했죠? FT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T가 서로 같기 때문에 즉 무엇이다?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다. 하지만 방향만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방향만 반대인 크기는 같은 운동량 변화량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충돌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면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운동량은 항상 보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충격을 배웠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충격 흡수 장치들 보겠습니다. 충격 흡수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작용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들을 말합니다. 운동기구에는 헬멧과 글러브, 운동화 깔창 등이 있고 운송장치에는 타이어, 압축 공기를 이용한 안장, 자동차 범퍼, 배에 매단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 안에 포장재, 그리고 운동에서는 낙법 등이 있죠.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안전장치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운송과 이동에 아주 편리하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는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성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가 없다면 자동차 안의 사람들의 몸은 갑작스러운 멈춤에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띠입니다. 안전띠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관성에 의해 몸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안전벨트를 당겨보면 부드럽게 빠지지만 갑작스럽게 차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 ELR이라는 장치에 의해 안전띠가 풀리는 것을 막아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무거운 추와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동차가 쏠리는 방향으로 추가 움직임으로써 막대가 기울어져 안전띠가 풀리지 않게 톱니바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어백입니다. 탑승자가 차량 내부의 운전대와 같은 단단한 장치에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탑승자가 받는 힘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범퍼입니다. 자동차 맨 앞에 있는 범퍼는 차가 충돌했을 때 적절히 찌그러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운전자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안전거리 유지입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움직임을 감지하더라도 관성 때문에 자동차는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정지거리는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을 말합니다. 즉,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음주를 할 경우 위험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공주거리가 늘어나고 과속을 하면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지거리는 더더욱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